여러분 비대면으로 만나게 돼서 더 반갑게 생각하고 또 한편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요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우리가 건강에 유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라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1장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첫 번째로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쉽게 답할 수 없지만 또 우리는 공부하는 그 학도로서 또 신학을 하는 학도로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지난 과거에 되어진 일은 물론 이거니와 조상의 그 발자취도 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대에 남긴 기록물이라든지 또 이를 연구하는 학문의 분야에까지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출판한 이에치카는 역사라는 것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말로서 역사를 정의했는데 그것으로 여러분께서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느 민족이나 또 어느 사회나 어느 곳에 있든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사를 알 때에 과거를 알고 또 현재를 알고 나아가서 미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코는 역사를 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순환적이다. 마치 나사가 가는 것처럼 나사는 분명히 앞으로 전진합니다. 전진하는데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쭉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역사관은 순환 역사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신채호는 상고사에서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로서 역사의 중요성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사 외에 역사에 흐르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고대사, 중세사, 또 현대사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도 쭉 보면 그 깊이 또 들어가면 구석기 시대도 있고 신석기 시대도 있고 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쭉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4대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 4대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호 문명 쭉 살펴봤습니다. 최초의 국가 등장한 것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국가가 만들어졌겠습니까? 그 땅은 비옥하기 때문에, 예. 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곳에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물도 있고 기름지고 그러면 사람이 모입니다. 거기서 문명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머리를 쓰게 돼요. 지혜를 내는 거예요. 그것은 강수량이 이제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막을까? 어떻게 하면 대비를 할까? 이런 것이 이제 사람들이 그 지혜를 모아서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또 문명이 나오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거기 그 중에는 특출한 사람이 있죠. 이끌려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권력도 생기고 도시도 생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다툼도 있죠. 다툼이 커지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도 됐다가 평화도 됐다가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인생살이가 되어지는 속에서 국가라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다 보면 교류를 하잖아요. 교류를 하면은 뭔가 남겨야 되고 뭔가 계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과정이 속에서 이제 문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직업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인류 최초 국가가 지금서부터 약 BC 3000년을 전후로 해서 글씨도 문자도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수학의 그 활용 방법, 우리들이 지금 많이 쓰는 수학은 십지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육십지법을 사용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그 기름진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그 나라들이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이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아카도 소제국, 그 다음에 우루 소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이런 순서로다가 여러 국가들이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나일강 유역에 생긴 문명입니다. 여기도 나일강의 범람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집트 문명에서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피라미드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역대 파라오의 무덤인데 이 이집트 문명에서는 넷의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넷에 대한 거. 그래서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썩지 않는 식으로 시체를 보관하는 그런 방법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태양력을 중심으로 하고 글자가 상형 문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BC 여기도 역시 3000년경의 왕국을 형성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사잖아요. 교회사에서는 먼저 교회사에서 대표적인 민족이 뭐라고 그랬죠? 네, 유대 민족 맞습니다. 유대 민족과 헤브라이. 유대 민족이 서아시아,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터키 지역이 중심이 되잖아요. 이쪽에 살던 헤브로인들이 흉년을 피해서 이제 이집트에 가서 정착하고 BC 13세기에 이집트 람세스 2세는 포로나 외국인으로 신정과 왕궁을 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후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조상의 땅,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십 년 동안 떠돌면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그들의 신앙으로 강하게 어려운 그 떠돌이 생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사랑에 매진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사의 기초와 또 교회사의 기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 한국교회사 제 1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그 시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안디옥, 에베소, 로마로 전파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특히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빌립보 지역, 고린도로 전파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유대주의적 아주 배타적인 정신 또 신앙심이 강했어요. 그렇지만 30년도 안 돼서 이방 세계로 전파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16세기 이후는 북미 대륙은 물론 아시아 그리고 19세기에는 한국으로 전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의 그 만남이라든가 전례의 가능성이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세기에도 접촉 가능성이 있고 8세기도 접촉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로서는 암각상이라든지 십자돌이라든지 마리아 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하나의 형태로서 근거지 문자적으로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계속 풀어야 할 숙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도 역시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세기 임진왜란 때에 천주교 신분들이 종군 신부로서 참전을 하게 돼요. 그때 한국인과 접촉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는 중국을 통해서 천주교를 접하는 거예요. 이때는 천주실이라는 책을 통해서 학문으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부류가 남인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을 받아들여서 1784년부터 공식적으로 천주교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7년이 지나면서 이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은 신앙을 철저히 지킨 관계로, 예를 들면 신의 교난은 여태까지 그 조상을 섬기던 그 신주단지를 다 불살르고 교회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교난을 당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신유교난, 기회교난, 병호교난, 병인교난, 이렇게 천주교의 그 탄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 그리고 천주교는 당쟁과 그런 와중 속에 희생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말씀드렸어요. 때로는 천주교는 외세로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침략 세력으로 인식이 되어서 천주교인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에서 우리 기독교와 한국과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부분을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보다도 이제 자세하게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활동이 어땠는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1강이 요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